자,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꼭 시험 되셔가지고 저 밥 사주세요. 네? 지금 오늘 합격하신 분이 지금 저 밥 사준다고 온대요. 너무 기뻐요. 그럴 때가 뭐예요? 뭐 하여간 뭐라도 하여간 그렇게 합격하신 거 보면 정말 보람이 느껴져요. 거기다 나중에 만약에 부동산 하셔가지고 막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죠?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제도. 자, 시험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붙는 사람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뭐 좌우명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제일 중요한 그런 뭐 좀 세계될 말이 있다면 뭐겠냐 이렇게 저한테 혹시 물으면 뭐 그야 질문 안 하시겠지만 혹시 물으면 요 말입니다. 요 말. 위기는 100% 기회예요. 제가 고시 공부하다가 많이 떨어져서 직업도 없고 막 그럴 때 저희 선배가 전화를 해갖고 야 그때는 태인경매라고 하는데 유명했거든요. 거기서 북부지사장을 했어. 너 그거 놀지 말고 와서 경매 컨설팅하고 내 일 좀 도와주라 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거예요. 근데 경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벌이가 그렇게 막 시원치는 않아요. 근데 우리 또 대학 선배가 박문각이라는 출판사에서 전무로 있었어.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그때 모자란다고 할 때가 2000년도 초반대예요. 2002년 3년 막 이럴 때니까 강의 좀 해라. 근데 이제 본반은 좀 주기 힘드니까 왜냐면 거기는 이제 쟁쟁한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반 새벽반도 있었어요. 그때 주말반하고 새벽반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한만 하고 새벽에만 하니까 본반은 거의 없었지. 거기는 이제 못 들어가고 그거 딱 했는데 알바 정도가 아니고 알바보다 이상 되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여기저기 학원에서 자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학원을. 그때는 워낙 잘 돼가지고요. 막 학원이 막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원 나가다 보니까 일주일 6일을 강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막 돈이 막 쌓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도 잘 버는데 선생님 결혼해 그러더라고. 나이도 처먹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아는 수강생분이 친구분 수강생님 따님을 소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생겼어요. 두 놈이나. 그래서 이제 그놈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시간이 1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실은 알바해갖고 돈 모아갖고 다시 고시 공부할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그 길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 길로 계속 그냥.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거지. 근데 생각하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해. 그때 정말 돈벌이 하나도 없이 결혼도 못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기회가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맨날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 위기가 오면 요게 나한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큰 걸 말씀드린 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지금? 까먹었어. 이 말이 저는 제일 중요한 새겨들 말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막 중간에 때려치고 싶고 힘들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셔가지고 아까 그분처럼 부동산을 막 주름 잡는 큰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꼭 합격하시고요. 그 다음 말은 안 할게요.
자, 시험제도인데 원래 법상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격증 따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증이 나와. 서울에서 시험 보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기관.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나서서 시험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장이 야 이거 시험을 갖다가 이거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어. 비켜. 해서 국장이 나설 수 있는 경우가 법상은 있다. 근데 국장이 나서려면 국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장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그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럼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시면 그죠? 시도지사 이름으로 자격증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시행 주체는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국토부가 뒤에서 조정을 좀 하죠. 조정을 하긴 하는데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 주체로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자격은요.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누가 됐든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외국 사람 시험 볼 수 있고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학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죠. 다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사람 딱 2명. 한 사람은 자격 잘린 양반요. 자격 잘리면 3년 동안은 시험을 못 봐요. 옛날에는 자격증 소유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격 취소에 걸려도 자격 취소 안 해주고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격증을 어렵게 땄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자격증 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즉각 취소하는 것 같아요. 되게 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증 소유자가 많은 것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행위 한 사람, 컨닝하고 이런 사람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5년. 그렇죠. 그래서 이 2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다. 그죠? 그나마 이제 2장에서는 지금 2장 넘어온 겁니다. 2장에서는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가 좀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본 부분이.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시험 원서 내신 분이 한 40만 명 됐나요? 여기도 보면 지금 34만 명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은 수능 시험이에요. 쭉 들어보니까 50만 명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조카도 지금 이번에 세 놈이나 이번 시험 보는데 전화하고 싶어 죽겠는데 전화 못하겠어요. 못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라도 전화해야죠. 그래서 30만 명, 지금 40만 명이면 수능이 50만 명, 51만 명인가 그렇다니까요. 거의 뭐, 그죠? 그러니까 수능 다음이요. 공부하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시험은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은 딱 한 번 봅니다. 벌써 이제 내년 그 시험 보는 것도 거의 날짜 결정됐을걸요. 10월 달 마지막 토요일 날. 지금 토요일 날 보죠. 시험을.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법상은 이제 안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매번 한 번씩 본다. 그래서 공고 이제 겁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취급되는 건 아니고. 다만 자격증을 누가 주느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교부는 누가 줘요? 시도지사. 이제 합격자 발표가 곧 됩니다. 발표 나면 한 달 안에 자격증을 주게 돼 있다. 한 달 안에 발표라면요. 발표라는 요일은 수요일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수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죠. 한 2주 남았나요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그 발표 나고 한 달 내에 찍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옛날에 과거에 좀 나왔었죠. 여기는 아까 전 페이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2장 자격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올해 시험에도 이게 한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이렇게 회의하는데요. 그래서 회의하는데 보면 국토부에다가 설치하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연상해보면 여기 정책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책은 이렇게 만들고 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부죠, 정부? 그러니까 중개업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원래 맡아가지고 있는 그 부서가 국토부예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머리 큰 사람,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그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차관이 위원장을 딱 맡아가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원들이야. 위원들. 그 위원들은 누가 임명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그런데 임기가 2년이고 위원들의 숫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7명에서 11명 이내 요 사이의 인원으로 구성을 해요.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렇게. 또 뭐 너무 많으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위원장을 요 사람을 포함시켜서 그런 거예요. 숫자가. 위원장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정책심의위원회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요? 국토부. 그죠?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숫자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누가 되고요? 1차관. 그러시면 되죠. 국토부 1차관. 위원들 임명은요? 국장이 임명하죠. 임명권자는 위원들 임명하는 사람은 국장. 임기는 2년. 근데 거기서 이제 심의하는 거, 거기서 토의하는 거, 거기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심의하는 것은 토의하는 것은 이렇게 4가지가 있죠, 4가지. 나중에 좀 암기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개사고 터지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줘야 된다고?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 못 해줘요. 배상해줄 돈이 없으면. 그럴 경우 대비해서 나라에서 보험에 다 들으라고 해요. 보험에. 그런데 보통은 이제 1억짜리 들어요. 법인은 2억짜리 이렇게 들고 보통은 그래요. 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그 보증 금액 있죠? 그것을 지금 1억, 2억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1억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실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2억 설정하고 이렇게. 1억으로 보험에 들으라고 했다가 1억짜리 들으라고 했다가 2억짜리 들어라 이렇게 바꾸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꿀 때는 여기서 뭐예요? 심의해야 돼. 땅땅땅 해서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기서 땅땅땅 했던 것은 보수 변경이에요. 보수 변경한 것 중에서 여기서 땅땅땅 한 것 중에서 이제 눈에 탁 띄는 게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원래 중개보수가 0.9까지 받고 막 그래요.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수를 갖다가 최근입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0.5나 0.4로 떨어뜨렸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럼 이걸 어디서 결정했죠? 정책심의위원회. 최근에 보면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반값 복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떨어뜨렸습니다. 자, 어디서 했죠? 정책심의위원회예요. 여기서 다 심의해서 통과돼서 발표가 된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개사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중개사 시험을 지금 아직 뭐 발표는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상대평가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평가로, 지금은 절대평가죠. 상대평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정을 어디서 해요? 정책심의위원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뭐 2025년 그때부터는 상대평가로 하는 걸로. 그 상대평가라고는 제가 들어보니까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더라고요. 법상. 1차를 상대평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 1차는 절대평가고 2차가 상대평가고. 그러니까 1차에서는 그냥 좀 많이 붙이고요. 2차에서 많이 떨어뜨리고 이런 전략 같아.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조정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대평가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올해, 이게 내년이죠. 따버리는 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론은 그럴 거예요. 올해 시험이 제일 쉬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시험 난이도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상대평가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쉬울 때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14회 때 합격을 했는데 그 14회 시험은 어떤 거냐. 그냥 시험만 보면 붙어버리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쉬웠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에 뭐 반토막이나 됐을라나 반이나 됐을라나 그 정도로 공부량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되게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개강하면서 쭉 이제 강의를 쭉 해보니까 어디서 뵌 분이지? 그분은 노량진이구나. 7년 전에 7년인가 그때 공부를 하셨다가 공부가 시험이 안 됐고 한참 또 공부 안 하다가 이번에 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동안에 또 나이를 먹었겠죠. 근데 한 살이라도 좀 젊어서 뇌세포가 좀 많이 남았을 때 그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벌써 뭐요? 잘 살아 보니까 쭉 얘기 들어보니까 부자더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때려치고 좀 안 하다가 또 오셨어. 이러면 연속성도 떨어지고요. 합격이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막 공부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뭐 그때 막 몰아붙여서 해버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중개업의 육성, 키워준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거 뭐 좋은 말이고. 자, 이런 것들을 심의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 자, 그 전에 우리 교재에서 조금 체크해 보죠. 교재는 저기요, 82페이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죠. 그러면 시험은 8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밑줄 긋게 있어요. 83페이지 제일 아래쪽 오른쪽 페이지인데 원칙이라고 남아 있는 거 있죠. 두 줄 밑줄.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시도지사. 국장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예외 나오죠. 다음 페이지는 예외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온 거. 자격시험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나설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국장이. 이건 예외적으로 그렇다. 자,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 가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쫙 나왔죠. 근데 보니까 계속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막 기출문제 표시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 네, 그렇죠. 거기서 아래쪽에 보면 심의사항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와요. 근데 가로 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어디에? 국토부에. 그 심의사항 4가지 있죠. 아까 칠판에서 봤던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중에는 암기까지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오른쪽 가시면 2번 큰 2번 가보십니다.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된 거 있죠. 가로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잘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서. 자, 가로 2번 위원장은 누가 되고요? 1차관. 자,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임명하여요? 누가 임명? 위원들 임명은 누가? 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알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또 87페이지 가보실게요. 응시자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시자격. 자, 응시자격에서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간 정도에 보면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 딱 2명 중간에 누구죠? 가로 1번에 자격 잘린 양반. 그죠? 또요. 가로 2번 부정행위자. 이렇게.
먼저 가로 1번에 자격 취소된 양반은 몇 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봐요? 3년. 가로 2번 부정행위 뭔지 아시죠? 다 해보셨죠? 네. 이런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이나 시험 못 봐요? 5년 동안 못 본다. 그죠? 우리 그 옛날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원 야간반을 끊으셨어. 노래학년 야간반을 끊으셨는데 고3 학생이야. 근데 고3 학생부 교복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인 줄 알았지.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왜 공부했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삼촌이 부동산을 하신대. 삼촌. 부동산 하는데 삼촌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거야. 그럼 삼촌이 하라고 한다고 그 젊은 친구가 해? 그러면 할까요? 나중에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촌이 통장을 까서 보여줬대. 통장을 까서 보여줬는데 거기에 막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대학은 못 갈 실력이야. 그러니까 대학은 뭐 집에서도 포기한 상황인데 너 이거 자식 이거라도 따라. 이거 괜찮다. 삼촌이 얘기하니까 그거 통장을 보고서 눈이 뒤집혀갖고 그 공부 안 하던 그 친구가 학원을 끊고 나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응? 자,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못 보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88페이지. 시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시험 시행. 그 세 줄 밑줄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우리 교재는 99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2장 내용은 지금 2장을 끝냈습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3장. 지금부터 3장인데 2장 내용은 뭐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정책심의위원회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어떻게 국토부에 설치하고 뭐 인원은 7명 이상 11명 이내고 뭐 위원장은 1차관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심의사항 4가지 있고 거기가 매년 나오고 거의. 최근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응시 자격이나 뭐 여기서 못 보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정도 끝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은 뭐냐?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오픈하는 거 얘기하는 거. 오픈. 오픈이 뭐예요? 등록. 응? 그러면 오픈 등록이 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또 요건이 또 있어요. 그걸 등록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하려면 갖춰야 될 요건. 그게 뭐냐면요. 1번 자격증 따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 돼.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불러요? 실무교육. 교육을 받아야 교육 이수해야 오픈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 있고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무실도 없이 그냥 집에서 한다든지 그냥 천막 치고 한다든지 돌아다니면서 이건 안 돼. 이거 뭐 외판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근거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 나는 겁니다. 왜 떴다방을 막 그렇게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할까요? 왜 떴다방 천막 치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왜 단속하는 거예요? 그 떴다방 하는 영업하신 분들은 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손님에 대해서 어떤 무슨 책임감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떠나면 그 말이에요. 다시 볼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조금 매정한 얘기 같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저는 좀 약간 뭐 충격이라면 충격이야. 제가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받는데 지금 거기 세를 살던 사람이 저기 남양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 빼고 남양주 뭐 전원주택 거기로 이사 들어가나 봐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요 세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던 사람인데 남양주의 전원주택 그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계약기간 남았는데 빼고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나간다 세입자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때 중개보수는 실무적으로 거의 보면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해요. 아시겠죠? 기간 못 채우고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를 부동산 쪽에서는 그 사람한테 이제 달라고 얘기하고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다 약속해 놓습니다. 의뢰받을 때부터 복비는 부담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 했으니까 진행한 거예요. 나중에 그 말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중개보수는 왜 내가 주냐고 하면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미리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데 중개보수를 갖다가 자기는 한 푼도 안 깎아줬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 그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 뒤에 이유를 댔어. 이유가 약간은 좀 충격이었어요. 다시 볼 일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장님이. 다시 볼 일 없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남양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 그렇지. 근데 그렇긴 한데 모르는데 사람 일은. 그리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사무실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떴다방 하잖아요. 떴다방을 하면 그 고객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떨어져서 사기를 치고요.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요. 근데 근거지를 갖고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럼 사고를 치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그 사무실 등록을 없애버리거나 그죠? 근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요? 제재를 가하거나, 응? 막 형사처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사무실 두고 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게 등록에 필요한 3요소. 요 중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거리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합법적인 건물이란 뜻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지어서 제대로 준공이 떨어져서 등기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대장 올라가서 이렇게 합법적인 건물일 때 거기다 사무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놔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 대장 여기 있죠? 요걸 이해하시면 쉬워요. 건물 지을 때 건축허가 받죠. 그 다음에는 착공, 공사 시작, 다 지으면 준공 이렇게. 그 다음에는 대장 만들고 마지막은 등기 보존 등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시간적 순서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뜻이 이거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 원칙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러면요. 중개사무실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1번이에요. 가로 1번.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은 됐어요. 준공이 떨어졌다고. 준공이 뭐예요? 사용 승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건물을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졌다 그러면 혹시 대장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건물을 쓸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외적으로나마 중개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 대장이 없어도 준공이 돼 있으면 오케이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또 있어요. 여러분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법은 그냥 원칙 예외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 예외 하고 끝나요. 그럼 이런 예외가 왜 생겼는가? 아파트 단지 앞쪽에 보면 다 부동산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 앞 상가를 보게 되면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어요. 근데 그 단지 앞에 있는 상가를 지었는데 거기가 대장은 아직 없어요. 근데 준공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니까 전세 계약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주인들이 다 자기가 들어가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세를 놓는다고. 그러면 전세 계약이 그냥 순식간에 그 시기에 입주 시기에 많이 발생하죠. 그걸 입주장이라고 그래요.
입주장이 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부동산 사무실을 그 앞에 막 차려야지만 중개활동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을 얻어서 차리려고 딱 봤더니 거기가 어떤 거냐면 대장이 아직 없다는 거야. 그럼 원칙적인 얘기로만 하면 거기다가 사무실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입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제의가 많이 들어갔겠지. 아니 이건 지금 준공이 떨어졌는데 대장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오픈 못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일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준공이 돼 있으면 돼. 준공도 안 돼 있으면 절대 이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돼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로 쓸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실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 사무실을 얻어놔야지만 중개업소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사무실을 얻을 때 자기 건물에다 사무실을 오픈하고 등록하고 사무실 자기 건물에다가 사무실 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자기 건물에다가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오픈하는 거니까 월세 낼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행복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자기 건물에 내면 뭐합니까? 위치가 안 좋으면 꽝이죠. 그렇죠? 부동산은 특히 뭐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파트 단지도 보면 한 중개업소에서 다 해먹어요. 딱 봤을 때 아파트로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쪽에 딱 보여요. 다른 부동산은 저 안 보이는 쪽에 다 있어. 희한하게. 부동산이 거의 한 6, 7군데 몰려있고 이쪽은 딱 한 군데야. 그런데 이 한 군데가 다 해먹죠. 왜냐면 딱 오면 여기밖에 없어. 다 거리 들어가는 건데. 그 자리 좋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막 자기 소유의 건물인데 자리가 안 좋으면 꽝이고. 그 다음에 전세로 빌리는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세로 빌리는 경우는 잘 없고, 그죠? 이 경우도 잘 없어요. 이것도 잘 없고. 이거 많죠, 이거? 월세 내고 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중개업소 월세는 그냥 정말 천양지, 각각에 각각. 어떤 중개업소는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50만 원. 어떤 중개업소는 100만 원. 어떤 중개업소는 150만 원. 어떤 중개업소는 350. 어떤 중개업소는 500. 어떤 중개업소는 500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입주장 사는 경우에는 이거 은평 뉴타운도 막 초반에는 500 되고 그랬어. 500. 그러다가 좀 떨어져서 350 이렇게 하다가 또 그 350 더 떨어져 가지고 100 얼마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된 거지. 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초창기는 많으니까 이렇게 월세 주고도 하는 거지만 다양하죠. 그러니까 월세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용대차는 뭐냐면 공짜로 빌려서 이건 월세 없는 거예요. 공짜. 그러면 사용대차를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느냐. 대부분 요걸 거예요. 임대차. 사용대차를 통해서 사무실 확보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공짜로 빌려줄까요? 너 써 이렇게 빌려주는 거라고요. 이런 경우가 실제 있다고 해. 그게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동업할 적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점포는 임차를 자기가 해갖고 확보한 상태인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혼자는 못 하잖아요. 증 있는 사람 보고 걸고 같이 하고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점포 얻어갖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뭐요? 써라 이렇게 하죠. 요게 바로 공짜로 쓰십시오 하는 건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제 사용 승낙서 써주면 돼요. 그 사용 승낙서가 뭐예요? 사용 대차 계약이에요. 공짜로 쓰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사무실을 얻어버린 거예요. 확보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격증 있는 거죠. 교육도 받고요. 사무실을 얻어놨죠 지금. 자기가 직접 얻은 건 아니죠. 남이 얻은 것을 빌려서 공짜로 얻어서 쓰는 거죠. 어쨌든 확보했잖아요. 거기에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결격자가 아니라면 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실사 3요소를 갖춰야 돼요.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뭐 전과 기록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패스.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등록이 나면 등록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등록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등록나면. 그러니까 이분이 개공이에요. 그럼 여기. 갑은요. 자격증이 없는 갑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갑은 용어상 보조원이죠. 중개 보조원. 그죠? 그러면 이 중개 보조원 이분은 중요한 일을 못하죠. 계약서 못 써주죠. 설명도 못하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의리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벌면 뭐요? 갑이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동업한다고요. 이렇게. 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 100%라는 뜻이 아니고 거의 돈은 여기서 벌고 걸고 건값으로 일부 주고 뭐 이렇게 되겠지. 같이 일하니까 또 뭐 월급 주거나 그럴 수 있지. 진짜 사장님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의리예요?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은 누구예요? 진짜 사장님은? 현실적으로 사장님은? 갑이에요. 그렇죠? 아니 사무실 가면 누구 책상이 크겠어? 갑의 책상이 크겠어? 의뢰 책상이 크겠어요? 당연히 갑의 책상이지. 근데 법률적으로는 누가 개공해요?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갑이 아니고 응?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하는 형태가 꽤 있다. 현장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개사무실을 확보할 때는 개공될 사람이 반드시 그 사무실 점포를 임차해야 됩니까? 개공될 사람이 반드시 사무실 쓸 공간을 임차해야 되냐고요. 개공될 사람이. 아니죠. 딴 사람이 임차하고 개공될 사람은 그걸 뭐예요? 공짜로 빌렸어도 괜찮죠?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맨날 그거 하나만 물어보는데 2개도 아니고. 자, 세 번째, 사무실을 확보할 때 사무실의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기에 적합해야 돼요. 요것은 이제 용도,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그 아파트는 용도가 뭘 것 같아요? 아파트의 용도는 공동주택 이렇게 되죠. 오피스텔은요. 업무시설이죠. 용도가. 그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건축법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를 다 정해놨어요. 그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은 용도가 뭘 것 같아요? 여기 용도. 이 건물의 용도. 여기는 층별로 다 주인이 틀려요. 여기 용도는 뭘 것 같아요? 이거.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종 근생.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제2종 근생 자리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어요. 용도가 읽어야 돼.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도 오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학원을 오픈하려면 학원 자리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학원이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등록을 받아야 되거든. 받으려면 교육청에서 요거 확인해요. 요거. 대장을 보고 이걸 확인한다고. 2종 근생 자리, 줄여서 근생이라고 그래요. 2종 근생 자리면 학원이 오케이 등록이 나요. 중개업소도 2종 근생 자리면 등록이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도 중개업소 등록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 아직 안 배우셨죠? 그 용도는 이제 건축법에 딱 가게 되면 이제 공법 뒤쪽에 나와요. 자, 2종 말고 1종 근생도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점포예요. 점포. 1종 근생. 1종 근생은 2종 근생보다는 조금 우리 주거지에서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종 근생. 1종 근생 자리에도 중개사무실 내수가 있어요. 대신 면적은 좀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실을 낸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딱 낼 적에 띄워봐야 돼.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나오거든요. 용도가 이거거나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거나 일종 근생이거나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을 떼어봤더니 용도가 공동주택이야. 거기다가 중개사무실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장을 떼어봤더니 용도가 판매시설로 돼 있어요. 거기다 중개사무실을 낼 수 있다 없다? 판매시설. 판매시설도 용도예요. 낼 수가 없다. 다이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이소 매장에 1층부터 4층까지 쫙 있잖아요. 그것이 판매시설이에요. 그 용도가.
판매시설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해요. 그런데 이걸로도 되고, 근데 큰 매장이다 그러면 판매시설 이렇게 용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다이소예요. 뭐 그런 데다가 중개업소 차릴 수 있겠는가? 오케이, 안 돼, 이거. 안 돼요. 여기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관련해서 세 가지겠죠. 원칙은 대장에 올라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사무실을 얻을 때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까지도 다 뭐든지 좋다. 세 번째, 용도는 맞아야 된다. 용도가 안 맞으면 오픈 못 한다. 응?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저기요. 103페이지 보시고. 103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중개사무실을 확보할 거 103페이지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건축물 대장에 기댄 건물의 중개사무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건물에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합니다. 까지. 따라서 다만 건축물 대장에 거기에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되니까 가건물 있죠, 가건물. 가설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실을 갖다가 낼 수 있다 없다. 오픈할 수가 없다. 가건물 안 돼요. 거기까지 밑줄. 동그라미 2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첫 줄. 신청 전에 소유권이나 전세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겠다. 거기에 둘째 줄에 사용대차의 동그라미. 사용대차도 괜찮아요? 그거. 동그라미 3번의 첫 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사무소의 면적은 제한이 없다. 조그만 해도 괜찮아요, 면적은? 조그만 해서 이건 오픈 못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면적 제한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박스 밑에 1종 또는 제2종 근생 및 일반 업무시설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가 있다. 밑줄. 셋 중에 하나. 1종 근생, 2종 근생, 일반 업무시설. 셋 중에 하나. 자, 다시요. 그럼 여기까지 했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이거 볼게요. 아까 개업공인회사의 종류가 세 종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개업공인회사의 종류 세 종류. 법인 차리는 게 있었고, 혼자 오픈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칙경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복덕방 할아버지인데 옛날부터 쭉 해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고 폐업하지 않는 한 그냥 하십시오 이런 거.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부칙경공 같은 경우는 새로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하셨던 분 폐업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할 수 있게 예외를 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시간 좀 지나면 그분들 지금 연세가 90대가 넘어갔으니까요. 돌아가시고 관두시고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뭐예요? 혼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밖에 없죠. 근데 지금까지 본 건 뭐였습니까? 등록 요건이 혼자 하는 거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된다는 거 공부했죠? 혼자 하시는 분? 대부분은 혼자 하신다고요. 이렇게. 혼자 오픈해서 한다고요. 네. 자, 이번에는 법인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중개법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중개법인을 갖다가 차릴 적에 갖춰야 될 요건이란 말이에요. 중개법인 차릴 때. 그죠? 중개법인은 드물어요. 중개법인은 드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칠판에서 보면서 몇 가지. 이거 내용 어렵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여기가 주로 출제됩니다. 중개법인이. 첫 번째. 중개법인을 차리려고 해도 증이 있어야 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뭐예요? 자, 실, 사.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등록에 필요한 3요소. 자, 실, 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중개법인 차릴 적에는 누가 증이 있어야 되느냐?
대표이사요. 대표이사가 증 무조건 있어야 돼. 두 번째, 또 누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 대표이사만 있으면 증 있으면 됩니까? 대표자 빼고 높은 임원들이 있겠죠? 그 중에 최소한 뭐요? 3분의 1 이상은 증이 있어야 돼. 높은 사람 중에. 그 법인의 높은 사람 중에서는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 중에서 이제 사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어. 사원을 직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 법인 중에 그 임원진을 갖다가 어떤 회사는 사원이라고 부르고 어떤 회사는 임원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사원을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서는. 네, 그래서 임원이나 사원 중 높은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증이 있어야 된다. 대신 요 3분의 1 이상을 따질 때는 대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고 계산해요. 대표자 빼고서. 자, 그러면 요걸 이해를 해봐요. 자, 법인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려고 합니다. 중개법인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관청에 등록이 나야 돼요. 등록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러면 요 대표이사 A는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대표자 빼고서 임원이 이사, 감사 이렇게 해서 임원이 3명이나 있죠. 그럼 이 사람들도 뭐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격증이 3명 다 있어야 됩니까? 대표자 뺀 임원이 3명인데 요 중에서 3분의 1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3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등록이 날까요? 네. 3분의 2 이상이니까 3분의 1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2명 있으면요. 등록이 더 잘 것이고 3명 다 있으면 더 잘 되지. 그런데 이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만 있고. 그럼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3분의 1 이상 시험에 잘 나오죠? 노란 거. 대표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대표자는 자격증이 없어. 이사 2명, 감사 1명. 이 사람 전부 다 증이 있네. 다 있고 여기가 없어. 그럼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표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임원들이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대표이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 딱 정리할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요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자격증이 없어도 임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임원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 대표자는 될 수 있나요? 없어. 이렇게 아시겠죠? 요걸 갖다 여러분 자 교재 보세요. 106페이지입니다. 가로 3번 제목만 볼 것입니다. 가로 3번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 그러시면 안 돼요.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어느 정도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 갖고 출제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에서 다시 갑니다. 두 번째, 중개법인 차리려면 뭘 받아야 되겠다?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겠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실무교육. 교육 받으셔야 돼. 누가 받죠? 실무교육을? 대표자 포함해서. 이번 사원 싹 받습니다. 싹. 전원이다. 아까 자격증은 다 있을 필요 없죠. 근데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 빠짐없이.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습니까? 받아야 되죠. 그게 핵심.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라고 해서 실무교육을 면제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야. 실무교육은 받아야 돼. 증이 없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 가로 4번이에요. 제목.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제목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에서 세 번째 사무실을 얻어놔야 됩니다. 예. 사무실을 확보할 거 이거 하잖아요. 그럼 사무실 하면 세 가지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사무실 첫 번째 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
준공 떨어진 거. 자, 두 번째는요. 소유, 전세, 임대차 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로 확보해도 오케이. 방법은 가리지 않고. 세 번째요. 용도가 맞아 떨어져야 되죠. 세 가지. 이종근생, 일종근생, 일반 업무시설. 그치? 내용이 똑같아요. 써놓긴 했는데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세 가지. 자, 네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 지금 중개법인 탈 때 갖춰야 될 요건이 5개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했어요. 공통된 요건입니다. 중개법인 차릴 때 나오는 독특한 요건이 2개가 남았죠. 그걸 하나씩 2개를 보아요. 첫 번째,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에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림 잠깐 보고 교재 볼게요. 자, 지금 법인입니다. 법인은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인인데 여기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등록이 딱 되면 중개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록이 되려면 저 네 번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은 자본금이요. 5천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법에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상법을 공부한 적이 없죠. 근데 상법을 보면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가 5가지. 회사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회사가 뭐예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그 다음에 또요. 그래도 이거 많이 들어봤고. 나머지는 잘 못 들어본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자,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돼요. 유한회사라는 게 있어요. 아닌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한책임회사. 들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유한책임회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또요. 들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한명회사. 이렇게. 요 잘 못 들어본 회사일 수 있어요. 합자회사. 이렇게. 회사의 종류가 이렇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다. 상법에 나오는 회사가. 이 5개 중에 하나 걸리면 돼요. 대부분은 그런데 주식회사를 많이 차리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주식회사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5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근데 자본금 얼마 이상? 5천 이상. 아니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협동조합도 오케이예요. 협동조합. 이건 회사는 아닌데 협동조합. 상법에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여기도 등록이 나요. 그러니까 중개법인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됩니까?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또는 뭣도 돼요. 협동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또는이라는 말이 우리 법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A 또는 B 그러면 요거도 되고 그 뜻이에요. 반드시 요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또 반드시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그게 또는이에요. 자, 그런데 핵심은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 사회적이란 말이 나오니까 조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요? 사회적 협동조합. 그럼 어떻게? 사회란 말이 있으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나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득 남기면 뭐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서로 상부상조. 어떤 협동조합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강보험 그거요.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건강보험 같은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모아서 도와주고 막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개법인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맞지 않죠. 따라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무리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돼서 10억이고 100억이고 돼도 안 껴줘요. 이게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성질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지. 다 했어 이제. 이렇게. 예. 우리 교재 잠깐 읽어볼게요.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로 넘어오십니다. 104페이지 앞쪽에 중간에 보면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가로 1번 제목요. 두 줄 읽어볼게요.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협동조합으로서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도 되고 또는 협동조합도 좋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요? 제외된다. 거기가 맨날 출제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예요? 제외. 대신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자본금은 얼마 이상 돼야 될 것이다? 5천 이상. 그죠? 다시 그러면 이거 맞춰보세요. 만약에 상법상 회사인데 한명회사입니다. 한명회사면 한명회사인데 자본금이 3천이에요. 그러면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본금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외잖아요. 예? 그거 맞추시면 돼, 그렇게 나오면.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5번째 요건이 뭐냐?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일단 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나 또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법인. 법인에서 등록이 나면 중개법인이라고 해서 개공자를 붙일 수 있어요. 다시. 법인이란 말과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법인은 법인으로서 단체로서 설립 등기가 끝났다는 거고요. 응? 단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단체 중에서 등록까지 나면 구청에 등록까지 하면 개공이란 타이틀을 붙일 수 있어요. 이 법인 개공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줄여서 중개법인이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법인과 그냥 법인은 달라요. 법인이 넓은 개념, 단체. 그중에 중개법인은 구청에 등록된 법인. 중개업을 하는 법인, 그걸 중개법인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등록이 되려면 이 법인은 처음에 설립 등기를 할 적에 법인은 설립 등기가 돼야 법인 되는 거예요. 설립 등기할 때 설립 목적을 정관에 적을 텐데 그 정관에 적어놓은 설립 목적은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이것처럼 세 가지가 될 수 있고 막 그래요. 몇 가지가 됐든 간에 이 설립 목적이 어차피 등록이 되면 중개법인이 될 텐데 그리고 중개법인이 되면 아직 안 배웠다는 게 이겁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만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요것만 이 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딱딱딱 나왔을 때 여기서 패스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개법인이 되면 어차피 중개법인이 된 이후에는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요 등록을 받아줄 때부터 이 설립 목적을 뭐예요? 검사를 해봐요. 14조에 나오는 것들인지 14조에 나오는 것들로 딱 설립 목적이 만들어져 있으면 패스. 14조에 안 나온 것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거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4조를 알아야지만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십니다. 교재 보시면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정 업무라고 써놨죠. 그리고 14조라고 써놨습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만을 영위가 뭐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거 이렇게.
그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가 밑에 있는 박스예요, 박스. 우리가 아직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요 안에서 설립 목적이 정해져야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칠판에 있는 거 한번 봐봐요. 설립 목적이 노란 거예요. 그죠? 근데 중개업이 있어요. 박스 안에 중개업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몇 가지 업무라고 그랬습니까? 7가지. 그럼 박스 안에 6가지밖에 안 써놨어요. 저보고 만약에 이걸 책을 쓰라면 제 1번에다 중개업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7가지 업무는 요 6가지에다가 플러스 중개업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박스 옆에다가 플러스 중개업. 그래서 7가지예요. 그렇다 치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14조에 나옵니까? 박스에? 나온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써놨잖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자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분양대행. 대행이 뭔지 아까 공부했죠? 주택을 대신 분양시켜주는 거예요. 자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은 14조. 박스 안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몇 번에 있습니까? 요건 대행은 대행인데 이건 분양대행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칠판은. 분양대행하고 관리대행은 다른 거죠. 그러면 1번에 있는 관리대행이 아니고 4번에 있는 분양대행이죠. 이것도 14조에 있잖아요. 자 3번. 요 칠판에 있는 3번 보세요. 부동산 컨설팅이죠. 부동산 컨설팅도 박스에 있나요? 14조에 나오나요? 눈을 씻고 봐도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글자는 안 보이죠? 그러나 2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써져 있죠? 요게 이제 컨설팅인 겁니다. 컨설팅이 상담이니까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냐 이런 컨설팅, 상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업무가 목적이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이네요. 그러면 뭐예요? 패스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청이 따져보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시험에서는 등록이 될 건가 안 될까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되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자 마지막 이거 수업을 마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요. 그런데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중개업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 그럼 등록이 되면 그때 중개법인 되는 거죠. 중개법인. 등록이 되면 중개법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14조에 나온 것들로 설립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14조에 나오는지 지금부터 판단합니다. 중개업은 14조에 나옵니까? 네, 나오죠. 자,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도 나오죠. 아까 4번? 동그라미 4번. 동물 미용업은 나옵니까? 그죠? 개 그 머리 따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개새끼라고 하면 큰일 날 거야. 막.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동물 미용업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커트 등록이 안 나버려요. 저 빨간 것 때문에 등록이 안 나는 거예요. 14조에 나오지 않는 게 한 개라도 껴있으면요. 안 받아줘요. 그죠? 그러면 등록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싹싹 지우면 등록되는 거지. 이걸 빼버리면 오히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록이 되려면 14조에 나오는 것들로 설립 목적을 정관에 싹 정해놨을 때 패스가 되더라 이런 뜻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에 필요한 요건까지 이번 주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등록하는 절차, 과정 요걸부터 설명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오늘 이제 우리 중개사법령은 1편, 2편, 3편 중에서 중개사법령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과목인데도 그 중에 또 1편이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막 민법, 학개론, 공법 뭐 이런 과목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 딱 들었는데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막 그렇게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 들으면 저게 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서 2달 갑니다. 2달 딱 지나면 2달 되기 전에는 선생님도 구별 못합니다. 저 선생이 무슨 과목이야. 그러다가 이제 2번째부터 조금 이제 구별 될라나 말라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오셨지만 2달 동안은 적응 기간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먹어도 그냥 계속 그런가 보다. 경우에 따라 그래도 또 알아들을 때가 가끔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월 달 되면 알아먹는 게 더 늘어납니다. 3월 달 되면 더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1년을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 저희 과목은 뭐 쉬워서 뭐 그런 건 없지만 다른 과목들은 좀 어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제 들으셔야 적응이 돼서 나중에 알아먹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힘내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